저는 올해 40 초반의 남자이고 중견기업에서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30 후반에 뒤늦게 인연을 만나서 결혼했고 그 전까지는 몇 명의 여자를 만나봤지만 1년을 넘기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제가 상대편이 마음에 들면 상대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하는 여자도 있었지만 제가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번 만나다가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하는 한 여학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는 정말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커피 열심히 사 마시면서 그 여자한테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한 남자와 약혼을 하게 되었고 저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혼할 사람 잘 만나서 잡도 결혼하는데 저한테는 결혼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더라고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사귀는 여자라고 가족들에게 인사 한 번 시킨 적 없다 보니 엄마가 제일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만나는 아가씨는 있느냐 어보지는 못하시고 저 몰래 신내린지 얼마 안 된 점집에 가서 신점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점집에서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준 모양이더라고요. 곧 결혼할 여자를 만난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아들 하나 있는데 네가 하도 여자도 안 만나고 결혼한다는 말이 없어서 내가 점을 보고 왔어. 그런 걸 하러 보세요. 그 사람들이 뭐 아나요? 자기들 앞날도 제대로 모르는데 남의 앞날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런 사람들은 자기 앞날은 안 보인다잖아. 신점을 볼 때 신이 자기 모습은 절대 안 보여준대. 그래서 자기 앞날은 모르는 거고 다른 사람들 앞날은 기가 막히게 맞추는 거잖아.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말 없으니까 다 그냥 그렇게 말하는 거지. 예,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한테 만나는 여자는 없는지 어보려고 네 눈치를 한참 보다가 너한테 물어보면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엄마가 묻지도 못하겠고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답답해서 숨 넘어갈 것 같아서 점 보고 왔잖아. 점집에서 이상한 소리 하면 내가 점 보러 갔다는 말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의외로 좋은 얘기는 하지 뭐니? 좋은 얘기요? 무슨 얘긴데요? 조만간에 너한테 결혼한 여자가 찾아온단다. 이제 인연을 만날 때가 되었다. 그 사람 말로는 지금까지 서로 짝을 찾지 못하고 계속 다른 곳을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서로 만나게 될 날이 오게 되었다지 뭐니. 조만간에 네 인연이 네 눈앞에 나타난다고 하니까 잘 잡으래. 이 여자 놓치면 또 언제 여자 만날지 모른다고 하더라.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여자 나타나는지 아닌지 잘 봐, 응?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제 생년월일만 가지고 미래를 점친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피 흘렸습니다. 아마 5개월쯤 흘렀을까요? 우연히 대학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 지연이는 긴 생머리에 얼굴이 하얗고 언제나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겉모습은 너무나 여성스러운데 성격이 좋고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 여장부스러운 모습까지 있어서 늘 주변에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연이에게 관심 많은 남학생들도 많았고 늘 지연이하고 어떻게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남학생들이 지연이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저도 그 남학생들 중 한 사람이었죠. 지연이는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너무 야무지고 남들 앞에서 똑부러지게 말도 잘해서 동아리 대표를 하기도 했고 대학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단상에 올라가서 대표 인사말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그런 모습이 좋았습니다. 지연이는 뭐든 열심히 하고 뭐든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당시 부문과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화 3학년까지 다니다 도저히 부문과는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면서
다른 과로 편입을 하더군요. 예전부터 메이크업과 미용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진짜 그쪽으로 갑자기 편입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연이가 편입하고 난 후에는 몇 번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연락이 뜸해져서 결국은 서로 연락이 끊어지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점집에서 점을 보고 오네 지연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광고는 제작하게 되었고 사장님이 광고에 출연하는 하게 되어 제가 사장님과 함께 광고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광고를 촬영하기 전에 사장님이 메이크업을 받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지연이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우리는 바로 서로를 알아보았죠. 서로 만나지 못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연이도 변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긴 생머리도 그대로 시원시원하게 웃는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누구야? 지연이지 너 지연이 맞지? 어머, 진수 너 진수 맞지? 세상에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너도 하나도 안 변했어. 어쩜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대로니 어떻게 지냈어? 너랑 피 가깝게 지냈던 것 같은데 서로 연락이 끊어져서 네 소식이 너무 궁금했어. 한 번씩 동창들 만나면 네 안부를 업었는데 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잘 없더라. 그랬구나. 외국에 잠깐 나가 있었어. 외국에 잠깐 머물고 싶기도 하고 외국에서 공부도 좀 더 하고 싶어서 그래서 대학 동기들하고 연락이 끊어졌어. 그 뒤로 동기들하고 연락을 하고 싶었는데 나도 회사 취직하고 일에 적응하라 바빴어. 너는 이 회사 다녀? 어, 여기 다닌 지 오래됐어. 너 여기서 일하는 거야? 난 프리랜서야. 처음에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했는데 시간에 얽매이는 것도 싫고 위급 받으니 돈도 별로 안 되고 그래서 독립했어. 전국으로 다니니까 매번 여행 다니는 기분이라 좋아. 이게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 그래, 좋아 보인다. 언제 밥이나 함께 하자. 혹시 결혼은 했어? 결혼했으면 남편이 남자 대학 동창 만나는 거 싫어할 수도 있잖아. 아니야. 아직 결혼 안 했어 너는? 나도 아직이야. 아직 인연이 안 나타나네. 언제 밥이나 먹자. 언제가 한가해? 나 오늘 한가한데 광고 마치고 다 같이 한 잔 하려나? 만약 회식하면 거기서 만나고 아니면 따로 연락할게. 전화번호 줄래? 그럼 여기 내 명함이야. 꼭 연락해. 그날 다행스럽게도 사장님이 다른 약속이 있는 관계로 회식은 다른 날로 미루어졌고 광고 마치고 난 후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어디야?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오늘 점심도 못 먹었더니 너무 배고프다. 점심을 못 먹었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겠다. 뭐 먹고 싶어? 우리 고기 먹을까? 오늘 삼겹살 먹으면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기 좋지. 나도 오늘 너무 힘들었어. 고기 먹고 힘내야겠어. 우리는 광고 촬영이 끝나고 난 후 삼겹살 집으로 갔고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야? 외국에는 오랫동안 나가 있었어? 한 3년 미국에 갔었어. 미국에 고모가 계시거든. 거기서 어학연수도 할 겸 외국의 패션 문화도 공부할 겸 해서 갔다가 미국에 계속 머무를 뻔했는데 엄마가 아프신 바람에 한국으로 돌아왔어. 그래 엄마가 어디가 아프셨는데 많이 편찮으셨어? 갑상선 암이었는데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고 수술하셨어. 그래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들어오고 보니 다시 나가기가 싫더라. 미국도 너무 좋았는데 여기에 가족들이 다 있으니까 외롭더라고. 그 후로 다시 미국에 안 나가고 여기서 직장을 구했지. 가끔 미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긴 하지만 여기가 좋아. 여기서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가정 꾸리고 싶어. 너는 어때? 나는 늘 똑같지 뭐. 회사 착실하게 다니고 만나는 여자 없고 좋은 사람 만나면 결혼하고 싶고 지연이 너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나 정말 그동안 네 생각 많이 했거든.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연락한 방법이 없으니까 너를 만날 수도 없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정말 반갑다. 이렇게 만난 걸 보니 우리는 서로 인연이 좀 있었던 건가? 인연이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인연이 있는 거 아닐까? 나도 너 생각 많이 나더라. 다른 동기들도 있는데 솔직히 다른 동기들은 모르겠고 너하고 잘 지냈던 생각이 났어. 비 오는 날 네가 우리 집까지 우산 씌워서 바래다 주었던 일도 생각나고 내가 학교 다닐 때 술 취해서 계속 토한 피도 네가 옆에서 계속 등 두드려 줬잖아. 엄청 더러웠을 텐데 급히 너한테 너무 고마웠어. 급히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때는 그게 부끄럽더라.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오히려 일부러 피해 다녔지. 네가 저 앞에서 걸어오는 게 보이면 일부러 나는 건물 뒤로 걸어갔어. 너 얼굴 보기 부끄러워서. 그래서 그랬던 거야. 나는 네가 날 일부러 피하는 줄 알았어. 다른 동기들하고는 정말 잘 지내는데 나만 자꾸 피하니까 내가 뭐 실수한 거 있나? 아니면 내가 너무 비호감인가? 혼자 별의 별 생각을 다 했어. 그냥 물어볼 걸. 그게 뭐라고. 그때는 그런 말 묻고볼 용기가 없더라. 내가 너를 좋아해서 그랬나 봐. 너하고 연락 끊어지고 나서 내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는지 몰라.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표현했어야 했는데 널 좋아하는데 좋아한다는 말도 못하고 너하고 연락이 끊어져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이제는 절대 후회한 짓 하지 않을 거야.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솔직히 말하고 마음을 고백하려고. 그래서 지금 너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지연이가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데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었죠. 내가 고백하면 받아주기는 한 거야. 그러자 지연이가 아주 애매한 대답을 하더군요. 글쎄, 하는 거 봐서 우리 나이에 고백하고 고백하는 거 받아주면 결혼한 마음 있다는 얘기 아니야. 연애는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혼은 좀 다른 문제잖아.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연아, 내가 빨리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지금 당장은 나랑 연애할 마음이 있다는 얘기야. 없지 않지. 너 은근 매력적인데 너 그거 모르지?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대학교 때 동경하며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던 지연이가 저를 매력적이라고 하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연애 시작한 것처럼 말을 해주니 제 몸이 붕 떠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 몇 잔 마시고 용기를 내어서 말했습니다. 지연아, 나 이제 더 이상 너 놓치고 싶지 않고 돌아서서 후회하고 싶지 않아.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으면 대학교 때 너한테 고백했을 거야. 결혼이 부담스러우면 결혼 얘기는 당장 안 하게. 나랑 일단 연애부터 시작하자. 연애해보고 내가 네 짝으로 괜찮다 싶으면 그때 결혼하면 되지. 나 만나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지자고 하면 두말 않고 놓아줄게. 그러니 아무런 부담 가지지 말고 연애하는 거 어때? 나 지금 완전 진심으로 너한테 고백하는 거야. 너 술 마시고 지금 나한테 고백하는 거야? 맨 정신으로는 용기가 안 나서. 너 은근히 귀여운 데가 있다. 좋아, 연애하자. 그럼 오늘부터 일일이다. 오늘부터 일일 진짜지 정말이지?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지연아. 사랑해. 그렇게 우리는 1년간 연애를 했고 지연이도 나도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고 보니 그냥 연애만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지연이가 프리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광고 촬영이 있는 곳이나 방송 촬영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야 했습니다. 지방으로 가는 날도 많아서 가끔 연락이 안 되거나 일주일간 못 만나고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저는 지연이의 생활을 100% 인정해주고 보장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대 터치하지 않았죠. 제가 그런 모습을 보이니 지연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진수야, 너는 다른 남자들과 좀 다른 것 같아. 확실히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나는 사랑하는 크기도 다른 것 같아. 솔직히 다른 남자들 몇 번 만나봤는데 내가 일하느라 연락이 안 되거나 지방 간다고 하면 다들 엄청 싫어했어. 특히 연락이 안 되면 그 다음은 무조건 다룹이 생기더라. 그래서 내가 충분히 설명하면 그 말도 다 믿지 못했어. 상대방은 나를 믿지 못하고 나는 별것도 아닌 일들을 일일이 설명하려니까 너무 피곤한 거지. 그래서 얼마 못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너처럼 나는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남자는 처음이야. 진수야, 우리 정말 인연인 것 같아. 넌 어떻게 생각해? 나는 너를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이미 인연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사랑하면 믿어주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일이 있으면 전화는 못 받을 수도 있고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데 집을 좀 비울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걸 못 믿고 닥달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는 게 당연해. 나는 너를 믿고 너를 사랑하니까 괜찮아. 사랑한다는 말은 믿음과 책임감이 따른다고 생각해. 너도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믿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거라 생각하고 우린 그렇게 서로 믿고 가면 되는 거야. 우리 진수 멋지다. 진수, 네가 내 애인이라서 나 너무 행복해. 나에게 고백해줘서 고맙고 내 마음 편하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우리 나이 3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정말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행복한 기분으로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지연이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만큼 정말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어떤 달은 제가 벌어온 위급보다 많을 때도 있더라고요. 지연이가 한참 바쁠 땐 대기업 간부 위급. 부럽지 않았습니다. 물론 버는 만큼 쓰는 돈도 적지 않았습니다. 많이 번다고 많이 저축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저는 버는 만큼 어느 정도는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피부 관리도 꾸준히 받았고 옷도 비싼 브랜드 옷을 주로 사 입었습니다. 자질구레한 옷 몇 개 사는 것보다 하나는 사도 제대로 된 옷을 사는 것이 오래 입을 수 있고 오히려 돈을 아끼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는 저도 동의했고 저는 지연이의 말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 늘 통장에 꼬박꼬박 모아두었고 돈을 모으면 이번 달에는 얼마 모았다고 저에게 자랑하듯 꼬박꼬박 보고해 주었습니다. 아내의 통장을 열어보진 않았지만 아내의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통장에 얼마 모였다는 소리는 안 하는 겁니다. 이번 달에도 일 열심히 하러 다녔는데 얼마 모았다고 자랑 안 해? 제가 그렇게 묻자 아내는 살짝 놀라며 저보고 오히려 묻더라고요. 왜 그런 걸 어봐? 내가 얼마 버는지 궁금해.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항상 얘기했는데 아무 소리가 없으니 왜 그러나 싶어서. 응, 이번 달도 일이 많긴 했는데 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도 몇 개 있었어. 그래서 별로 돈은 안 되네. 왜 돈 필요해? 아니야. 나도 월급 꼬박꼬박 들어오고 내가 어디 돈 쓸 데도 없는데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 그냥 모아본 거니까 마음 쓰지 마. 저는 지연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캐묻지도 않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지연이는 저 몰래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있었더군요. 하루는 아내가 지방에 일하러 갔다가 일이 끝났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대전에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광고 촬영하러 갔는데 스텝 중에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다며 너무 반가워서 소리를 꽉 질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세상 좁더라. 일하다 보니까 예전에 알던
사람들을 자꾸 한 명씩 만나게 되는 거 있지? 그 친구 남편이 대전으로 발령을 받게 돼서 이쪽으로 온 거래. 살다 보면 결국 만날 사람은 만나게 돼 있나 봐.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 좁다, 인생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건가 봐. 그나저나 진수야, 나 일 끝나고 바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너무 반갑다고 자기 집에 가서 밥 먹자고 하네. 나 친구랑 밥 먹으면서 오랜만에 술도 한잔 하고 싶은데 혹시 대전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 기차 타고 올라가면 자기 기분 안 좋을까? 기분 안 좋을 게 뭐 있어. 오랜만에 만난 친구라며. 나도 내려갈까? 자기는 내일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어떻게 내려와? 내가 이번에 친구 집에 초대받았으니 다음에 내가 친구 부부 한번 초대해야지. 그때 같이 하자.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친구랑 수다 필고 싶어서 그래.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나는 오늘 외롭게 독수 공방하지 뭐. 외로워하지마. 내가 내일 가면 더 신경 써 줄게. 그날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내의 외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평소에도 다른 지역에서 일이 끝나면 다음 일정 때문에 갑자기 1박 2일 수장으로 바뀔 피도 있었고요. 가끔은 일하느라 바빠서 전화 연락이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전화기를 확인하고 전화 못 받았다며 꼭 다시 전화가 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대전에서 잔다는 그 날도 11시 30분쯤 연락이 와서 친구 집에서 밥 먹고 술 한잔하고 너무 피곤해서 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자라는 인사까지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내는 아침에 출발해 오전에 집에 도착했더군요. 일을 다녀온 뒤 아내는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이것저것 집안 정리를 하고 밑반찬 몇 개 만들어 놓고 피곤하다며 일찍 잠들었지요. 그런데 제가 새벽에 잠에서 깼을 때 아내는 언제 잠에서 깼는지 뒤돌아 누워 전화기를 보고 있었습니다. 벌써 깬 거야? 안 자고 뭐해? 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얼른 전화기를 끄더니 으응, 깼어, 더 자야지 하고는 다시 잠을 청하더군요. 저는 뭐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었냐고 업으려고 하다가 나도 비몽사몽이고 정신이 없어서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뒤 아내는 부산에 일이 있다고 가더군요. 지연이는 늘 그랬던 것처럼 차를 가지고 부산으로 갔습니다. 아내 스케줄을 보니 일이 오후 1시에 있었고 아무리 늦게 끝나도 저녁이면 끝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 끝나면 웬만하면 밤길 운전해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혼자 독수공방 시키는 거 미안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어두울 때 운전하면 위험하니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부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는 차 타이어가 펑크가 난 것 같다고 운전해서 가는 도중 고속도로를 오다가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펑크난 채로 운전하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가까운 정비소 찾아서 그냥 바람이 빠진 건지 정말 펑크가 난 건지 확인해 봐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다고 하더군요. 금이가 저녁 8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저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연이 목소리는 의외로 너무나 밝은 겁니다. 펑크 확인할 수 있는 카센터를 알아보다가 딱 한 군데 문 연 곳을 찾았다면서 9시 넘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차 타이어 펑크 나서 그런지 너무 피곤하다고 지금 운전해서 서울까지 가면 밤새 꼬박 운전해야 된다고 도저히 그럴 자신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건 무리였습니다. 나이 근처에서 하룻밤 자고 내일 올라갈게. 나 지금 몸이 땅 속으로 꺼지는 것 같고 눈꺼풀도 너무 무거워. 그래, 그런 상태로는 운전 못하지. 그러다 졸음운전이라도 하면 큰일이지. 근처에 마땅히 잘 만한 곳이 있어? 응, 여기 근처 깨끗한 방이 있는 것 같아.
전화해보고 방 있다고 하면 그리로 가려고. 그래. 그나저나 지연아, 너 일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네가 일을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네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 보여서 내 마음이 안 편해. 돈은 나 혼자 벌어도 되는데 힘들면 좀 쉬어도 돼. 집에서 쉬면서 아기도 갖고 나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 그것도 괜찮지.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리고 그 다음 날 점심때까지 아내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전화를 하니 전화기도 꺼져 있더군요. 저는 문자는 남겨놓았고 3시쯤 돼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피곤해서 너무 깊이 잠들었나 봐. 전화기 꺼진 줄도 몰랐네. 지금 올라가고 있어.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 그랬구나. 조심해서 올라와. 아까는 걱정 많이 했어. 그래, 알았어. 나중에 가서 봐. 저는 그날 왜 그런지 기분이 계속 좋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그럴 수가 있다, 이해한다 생각했지만 뭔가 저도 모르는 불쾌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연이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차에 늘 충전기를 가져다녔고 전화기 배터리가 필요지게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배터리가 다 되어서 연락을 못 받았다는 것이 좀 찝찝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한 마당에 다시 뭔가를 꼬치꼬치 캐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꼭 전화기 충전해라, 차 점검도 미리미리 하고 다녀라 하고 말하는 정도였죠. 그리고 2달쯤 지났을까 너무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늘 일을 쉬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던 아내가 일을 며칠 쉬고 싶다고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몸살이 났나 보다며 푹 쉬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진수야, 자기야, 당신 아빠 됐어. 뭐 아파? 내가 아빠 됐다고? 그래, 아빠 됐어. 내가 몸 상태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약국 갔다가 테스트해봤는데 임신했다고 나왔어. 내일 병원에도 가볼 거야. 그래, 그게 정말이야. 와, 우리 지연이 최고다. 우리 지연이가 나 아빠 만들어줬다. 그런데 지연아, 내일 병원에는 몇 시에 갈 거야? 내일 나 휴가 낼까? 내가 같이 병원에 따라갈까? 그런데는 아빠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너 안 바빠? 나는 괜찮은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무리가 어디 있어? 아빠가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아가랑 우리 지연이랑 내가 병원에 안 모시고 가면 누가 모시고 가? 지연아, 잠깐 기다려. 내가 부장님한테 연락해서 내일 못 간다고 한 게 나 우리 아가 얼마나 컸는지 보고 싶어. 크긴 아직도 보일랑 말랑 할 정도일 텐데 그러니까 더 신기하지. 아, 지연아, 나 너무 기분 좋다. 나 너무 우리 아가 보고 싶어. 지연아, 사랑해. 내가 잘할게. 지연이랑 우리 아가랑 내가 평생 떠받들면서 살 거야. 저는 정말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40이 되도록 애 소식이 없어서 가족들도 아이를 많이 기다리는 눈치였는데 우리가 부담 가질까봐 엄마는 물어보지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지연이를 데리고 다음날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는 임신 8주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너무 건강하고 착상도 잘 됐습니다. 그래도 초반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잘 못하면 유산 가능성도 있으니 최대한 안정 취하시고 만약에 스트레스는 많이 받거나 힘든 일을 하시면 좀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아, 선생님 말씀 들었지? 잠깐 일은 쉬는 게 좋겠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병원은 매주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으면 한 달에 한 번 오셔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체크만 하시면 되세요. 아빠가 정말 좋으신가 보네요. 축하드립니다. 아기 생기면 대부분 아들이 다 좋아하시지만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처음 봤네요.
아기도 엄마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제가 더 잘해야죠. 선생님, 우리 지연이랑 우리 아기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으로 의사 선생님한테 배꼽 인사를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마음 같아서는 지연이를 번쩍 들어서 안아주고 업고 다니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대로 지연이는 당분간 일을 쉬고 집에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태교가 중요하다며 집에서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나름 열심히 엄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안 그래도 예쁜데 그렇게 아기 생각하면서 태고하는 모습은 더 예뻐 보였습니다. 심지어 배가 불러와서 피곤하다며 졸고 있는 모습도 예뻤습니다. 저는 아가가 나오길 기다리며 하루하루 일기를 써내려 갔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크면 아빠가 네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얼마나 행복했는지, 아빠가 너와 엄마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당시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아이가 생겨서 기쁜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애가 생겼다는 말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아이 배내적 오리는 아주 부드러운 천으로 직접 만들어 주고 싶다며 손수 원단을 떼다가 배내적 오리를 만드시더라고요. 지연이는 아이를 가진 동안 온 집안 식구들로부터 여왕 대접을 받으며 10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 임박해 왔을 때 지연이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소리를 하더군요. 진수야, 나 아이를 병원 말고 다른 곳에서 낳고 싶어. 응, 병원 말고 어디? 그냥 병원의 의사 말고 가정집에서 산파가 애 낳게 도와주는 데 있잖아. 나 그런 데서 출산하고 싶어. 나 그래도 되지. 저는 지연이가 그렇게 물어보는데 선뜻 뭐라고 한 말이 없더라고요. 다들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낳아야 만약에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데 왜 지연이는 굳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지연아, 아이 낳는 건 힘든 일이잖아. 피도 많이 쏟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거잖아. 병원에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이 아이는 너무나 귀한 아이니까 다들 낳는 병원에서 낳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들은 뭔가 애플 기계적으로 받는 것 같아서 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애 낳고 싶지 않아. 산파하시는 분들도 애 잘 낳게 엄청 잘 도와주신대. 요즘 사람들이야 다 병원에서 애 낳지만 옛날에는 다들 산파 통해서 애 낳았잖아. 그래도 다들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살고 있잖아. 나 병원에서 애 낳고 싶지 않아. 나 산파랑 출산해도 되지? 이건 내가 원하는 거니까 네가 내 말은 들어줘야 해. 지연이는 병원에서 아이 낳지 않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말려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대로 하라고. 엄마 마음이 편안해야 아이도 건강히 잘 나오는 거 아니겠냐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지연이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 애 낳을 때는 혼자 가고 싶어. 뭐 혼자 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애 낳을 피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래. 애가 빨리 안 나올 수도 있고 편안하게 애 낳고 싶어. 당연히 편안하게 애 낳아야지. 너보고 누가 애 빨리 낳으라고 닥달하지 않아. 편안하게 생각해. 부담스럽긴 뭐가 부담스러워. 나는 밤을 새도 괜찮고 잠 한숨 안 자도 괜찮아. 네가 부담스러우면 다른 식구들은 못 오게 할게. 나만 갈 테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마. 응? 그랬더니 지연이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다 오지 마. 나 혼자 가고 싶어 정말이야. 나 혼자 가서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고 내가 애 낳으면 그때 너한테 바로 전화할게. 그때 보러 오면 되잖아. 지연아, 나는 네가 이해가 잘 안 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아이 낳는데 아빠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아이가 터트리는 첫 울음소리도 듣고 싶고 녹음해서 그거 아이한테 들려주고 싶어. 너 진짜 별나게 왜 그래 아이 첫 울음소리. 녹음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병원에서 나와도 그건 못해. 너무 그렇게 특별하게 하려고 하니까 내가 부담스럽다는 거야. 저는 특별하게 구는 건 내가 아니고 너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주려고 하다가 산을 앞둔 임산부랑 옥신각신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적당히 넣었습니다. 알았어. 특별하게 굴지 않을게. 그런데 애 낳는 데는 가면 안 돼. 이건 특별한 거 아니잖아. 다른 아빠들도 다 가니까 나도 갈 수 있는 거잖아. 진수야, 자기야. 나 혼자 갈게. 내가 애 낳고 연락할게. 어머니한테는 굳이 애 낳으러 갔다는 얘기하지 말고 애 낳고 나면 그때 얘기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건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지연이를 계속 설득했지만 지연이는 혼자서 산파와 애 낳을 수 있는 곳을 찾고 혼자 애 낳는 데까지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엄마가 전화하셨더군요. 병원은 정했냐고요. 애 낳을 때 다 같이 가봐야겠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변명을 들러대다가 아무래도 솔직히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연이가 한 말을 엄마한테 전해드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엄마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애 혼자 낳겠대 왜 꼭 그래야 하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엄마, 나도 그래. 솔직히 굳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가 싶어. 그런데 지연이가 그렇게 하고 싶다. 산모가 하고 싶다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해야 하는 것 같아서 더 이상 말리지도 못했어. 아무래도 이상하다. 애 낳을 때 남편이 핏기도 안 보여서 싸우는 집은 봤어도 온다는 남편 굳이 오지 말라고 하는 임산부는 처음 봤어. 뭔가 있는 거 아니니? 있기는 뭐가 있겠어. 나도 도저히 그 속을 모르겠지만 하고 싶다는 대로 해주기로 했어. 그리고 애 낳으면 바로 보러 가면 되니까. 엄마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엄마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이대로 손 놓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분명 뭔가가 있으니 그게 뭔지 알아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알아본다고 그래. 지연이가 알면 엄청 싫어할 거야. 조용히 무슨 일이지만 알아올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지연이가 어디에서 애 낳는지 그 위치만 알려줘. 다른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정말 큰 이유 없이 그랬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만약에 뭔가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라면 그게 뭔지 알아내야지. 그럼 전대 지연이한테 들키면 안 된다고. 엄마가 정 원하시면 제가 장소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산 날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한 가정집에 산파가 있는 곳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혼자 갔고 엄마는 혹시나 지연이는 놓칠까봐 지연이의 일거수일투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연이를 따라 인지 한 3시간쯤 지났을 때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는 엄청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예, 진수야. 이게 웬일이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혼자 애 낳으러 간다느니 병원에 안 가고 산파를 부른다느니 한때부터 알아봤어. 엄마 왜 그래요? 알아듣게 천천히 얘기 좀 해보세요. 이건 얘기로 해서 된 게 아니야. 네가 직접 봐야 해. 내가 동영상 찍어놨으니 일단 이거 보고 얘기하자. 내가 정말 온몸이 떨려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어. 너 빨리 와. 너 이쪽으로 당장 달려와 지금. 알았지? 저는 엄마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도착하니 엄마는 얼굴에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앉아 계셨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동영상에 찍어놨는데요. 이거 한번 봐라 아이고. 내가 정말 살다 별일을 다 보겠다. 세상 말세지. 세상 말세야. 엄마가 울분을 터뜨리는 동안 저는 동영상을 열어보았고
저는 그 영상을 보고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지연이가 낳은 아이는 한눈에 봐도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이는 외국인 아이를 낳았더군요. 호기는 아닌데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생김새도 한국 아이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동남아 쪽 아니면 남미 쪽 아이 같았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낸들 알겠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숨길게 있으니까 혼자 애 낳겠다고 바득바득 우겼던 거야. 어떻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너는 전혀 눈치 못 챘던 거야. 저는 엄마 말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지연이가 누워있는 방으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고 지연이는 너무 놀라서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왔어? 내가 전화도 아직 안 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해. 이 아이 뭐야? 이 아이 누구? 아이야,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산파는 나가버렸고 방에는 우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자 지연이는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미안해. 내 실수야. 내가 그러는 게 아닌데,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진수야 너무 미안해. 너 전대 날 용서 못할 거야. 지연이는 한참 동안 울면서 그 동안의 일을 털어놨습니다. 지연이가 하루는 패션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남미 주신 모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분장하고 쇼를 준비하는 동안 그 남자가 지연이에게 추파를 던졌고 지연이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그 남자와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만나고 안 만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끌려서 그만 사고를 치고 말았어. 아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설마 했는데 진짜 그 사람 아이였어. 내가 아이 낳아보고 당신을 닦았으면 당신한테 연락하고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을 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혼자 낳겠다고 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날 용서해줘. 용서해달라고 매달려도 용서는 없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아이 기다렸는데, 내가 얼마나 아이를 사랑했는데, 그런데 남의 남자애를 낳다니. 난 절대 너를 용서 못하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는 너를 속이고 나는 바보로 만들었어. 너하고는 끝이야. 지연이는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보기도 싫었습니다. 사랑이 컸던 만큼 배신감도 상처도 너무 컸던 거죠. 저는 그 남미 출신이라는 그 남자를 찾아내 소송을 걸었고 지연이하고는 이혼 도장 찍었습니다. 저는 지연이의 모든 것을 믿었는데 지연이는 저의 그런 점을 이용해 먹었다고 생각하니 아직도 자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남미 주신 모델은 자기 아이를 낳았는데도 책임질 이유 없다고 나무라라 한다더군요. 그 아이를 누가 키울지는 모르겠지만 부디 내 눈앞에는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길